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제 시험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 대비해서 11회 우리가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먼저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한번 경험해 보신 분도 있고, 아니면 혹시 여기 처음 나는 들어본다. 그런 분. 의외로 처음 오신 분이 많네. 예. 아마 우리나라 성인 자격 시장에서 가장 인원이 많은 시장이 아마 공인중개사일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 두 번째로 많은 게 이제 손해평가사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 주변에 공인중개사 자격에 대해서 어때요? 좀 평가가.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쪽에 도전해서 이제 뭔가 해보겠다 하는 분들이 현재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장 자체도 많이 파이가 줄고 그랬는데, 그 바람에 이제 대안으로 떠오른 게 뭐였냐 하면은 손해평가사 이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도입된 지 이제 올해까지 해서 10년. 물론 이제 그 전에 이런 평가를 하는 이런 사람이 없었냐면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제도가 도입되고 손해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전문 자격으로 이렇게 국가 자격으로 이제 도입을 해서 이제 시험을 치러서 합격해서 배출하는 손해평가사라고 하는 게 이건 이제 도입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 아직도 잘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던데, 최근에는 이제 이쪽에 아무래도 조금 각광을 받고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알려지게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도 이제 성인 시장에서 거의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를 넘어 이제 그 두 번째로 이제 이렇게 따라올 정도로 많이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첫 시간이니까 그럼 내가 준비하고자 하는 이 손해평가사 이 자격이 뭔가, 그리고 이걸 취득하기 위해서 내가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이걸 할까? 또 내가 이걸 자격을 취득해서 합격을 한 다음 이제 현업에 만일 종사했을 때 과연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자격을 취득한 보람이 있을까? 과연 내가 선택은 제대로 한 걸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가늠해 보고 그리고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평가사인데 저는 이제 윌비스에서 이게 1차와 2차로 나눠지는데 2차 과목, 또 2차 과목이 1과목, 2과목으로 또 나눕니다. 그중에 1과목을 담당하는 홍덕기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그 어떤 투지와 열정, 이런 것들을 저한테도 조금 이렇게 전이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저도 항상 이맘때쯤 해서 새로운 각오로 또 한 해를 새롭게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새롭게 자세를 좀 가다듬게 되다 보니까 좋아요. 또 여러분과 함께 이제 아웅다웅 또 1년간 부대끼면서 또 어때요? 정도 쌓이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저도 부족한 걸 좀 보충하고 여러분의 그 열정이 실은 저도 키우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인연으로 우리가 오래오래 기억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자 하는 게 이제 손해평가사인데, 자, 그러면 이제 손해평가사가 그럼 뭐냐 이건데, 자, 손해평가사는 이거예요. 농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농업, 자, 재해보험 그랬습니다. 자, 농업재해보험 이거. 자, 농업재해보험입니다. 그럼 이제 농업재해보험이 뭐냐면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자, 농사 짓는 분들. 그러면 이제 농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논이나 밭에서 키우는 작물, 또 과수원에 키우는 과수들이잖아요. 한마디로 뭐예요? 자연 환경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 먹거리를 책임지는 1차 산업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산업이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이 자국의 농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각국의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자, 실질적으로 직접 이렇게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요, 그럼 당신이 농사 짓고 이걸 키우고 이걸 수확해서 판매하니까 모든 것 여러분들이 알아서 책임지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 우리 자연환경이라는 게 어때요? 최근에 지구온난화나 각종 자연재해가 점점 많아지죠. 올해 어땠어요, 여러분? 올해 유난히 폭염도 심했고 또 폭우도 많았잖아요. 이것뿐이에요. 갈수록 어때요? 재해가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상이변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앞으로는 기상이변이다 이런 말 자체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도 하죠, 미래학자들이. 그럼 기상이변이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기상이변이 일상화가 되니까 이제 기상이변이란 말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갈수록 이런 것들이 많아져. 그럼 농사는 어때요? 이런 자연 환경이 그대로 노출되는데 적절한 환경이 갖춰져야 농작물이 잘 자랄 텐데 그런 이변에 어때요? 제대로 자라겠어요? 못 자라겠어요? 아니죠. 피해가 막심하죠. 그럼 농사 짓는 사람한테 당신이 그거 다 알아서 책임지시오. 그럼 농가 경영이 어때요? 위태롭게 되죠. 누가 농사를 짓겠어요? 안 지요. 농사를 안 짓게 되면 어때요? 고스란히 우리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 우크라이나가 밀 생산국으로서 전 세계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 통해 그걸 수출을 못하니까 어때요? 그 전쟁 시작하고 한 좀 있다가 식량난이 전 세계적으로 파급이 됐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식량은요, 그날의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에 이렇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그런 모든 자연재해 다 감당하고 알아서 책임지세요. 이렇게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좀 더 어때요? 우리가 보호하거나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농사 짓는데 닥쳐오는 이 재해를 우리가 보험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 좀 보장을 해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자기가 키우는 품목들을 보험에 가입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작물을 키우다가 이렇게 자연재해로 인하여 또는 조수해나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생겼을 때 그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우리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보험금을 산출해서 지급할 수 있게끔 자, 그런 제도가 이제 보험제도인데 그러면 이러한 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적절하게 계산을 해서 보험금을 산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그러니까 이런 한마디로 이렇게 손해평가를 담당한 전문가들이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때요? 만들어내야 돼. 그럼 어떻게? 농업재해보험법이라고 있어요. 그럼 이 법에서 우리가 손해평가사 시험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령에 따라 손해평가사라고 하는 그 시험에 합격을 하면 이제 국가 전문 자격을 취득한다 그랬는데 이 취득하려면 그 시험에 합격해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험에 합격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손해평가사다 그 말. 그래서 이런 농업재해보험과 관련된 그러한 품목들이 만일 자연재해나 조수의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를 평가하는 그걸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우리가. 자,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들이 하는 업무가 뭐냐? 자, 방금 다 얘기했잖아요. 자, 자연재해나 조수의 화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럼 피해 사실을 확인해요. 그럼 이제 그 피해도요. 보험은 그러잖아요. 모든 손해 다 보상해 주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보상해주는 손해가 있고 보상하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상하는 손해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죠. 그리고 이제 보상하는 손해라면 우리가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무적으로 하는 일은 뭐냐면 피해율을 조사하는 거예요, 실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피해만큼 어때 이제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이제 자, 또 실질적으로 이제 그 보험의 목적물이라고 그러는데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이나 가축이 일단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이걸 이제 우리가 보험 가액이란 말을 쓰는데 보험 가액은 그거예요.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가치. 그러니까 우리 가축을 예를 들면 자, 소 한 마리를 키웁니다. 그런데 소 한 마리를 키우다가 어느 순간 사고로 인하여 자, 폐사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폐사를 하게 되면 어때요? 거기에 따라 이제 우리가 보험금을 탈 텐데 그럼 얼마짜리가 폐사를 했느냐? 그럼 그 소 한 마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어때요? 평가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한 마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만큼 어때요? 피해를 입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소 한 마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평가하는 걸 우리가 보험 가액을 산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손해액이 얼마인지 평가를 한다 이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현장에 가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얼마짜리인지 또 그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하는 일이 우리 역할이죠. 그리고 이제 또 그 밖에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인데 자, 이건 뭐냐면 행정적인 업무. 우리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요. 그럼 조사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전산 입력 같은 것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업무 이런 것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는 합격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많이 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일단 농업재해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농업재해보험이라는 이 제도 때문에 손해평가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손해평가사가 배출될 텐데 일단 이걸 우리가 알아야 이제 우리 공부하는 내용 전반적인 것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이제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 재해보험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둘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보험이 자, 어디에서 다루고 있냐면 우리 농업재해보험 법령인데 여러분이 아마 1차 과목 공부하다 보면 1차가 몇 과목? 3과목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상법 보험편이 있고 2과목이 뭐예요? 농업재해보험 법령과 손해평가 요령이라고 있어요. 그 농업재해보험법령 그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런 보험제도가 말하자면 근거 법령으로 현재 우리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법령을 근거로 이제 보험제도가 도입돼서 각각의 품목들이 이제 보험에 가입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제 약관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거기서 담고 있는데 일단 근거 법령은 농업재해보험법. 자,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언제 도입이 됐냐면 여기 보니까 가축재해보험이 도입이 먼저 되긴 했어요. 1997년도 이때. 자, 그리고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이 2001년도 좀 늦게 이제 도입됐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도입된 지 얼마 됐어요? 2001년이니까 지금 2024년 꽤 오래됐죠? 그러니까 벌써 한 24년 됐잖아요. 24년인데 손해평가사는 이번에 10회예요, 10회. 그러니까 이 제도가 도입되고 지금 한참 뒤에 뭐예요? 손해평가사 제도가 도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전에는 누가 평가했나요? 자, 이런 손해평가사 제도가 없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그런 평가를 할 만한 사람을 위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농사업종에 좀 오래 종사한 사람들, 이런 평가를 할 만한 좀 경험이랄지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위촉을 해서 평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 손해사정사라고 있어요. 그 제도는 도입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주변에 손해사정사 해가지고 손해사정사가 뭐 우리 재물 또는 차량 또는 신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제 평가를 해서 이제 보험금 주는 그때 이제 그 평가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이 손해사정사인데 이들이 했었어요, 이들이. 근데 이제 이들이 하다 보니까 이들은 전문 농업에 대한 어때요? 평가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자기가 담당하는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업종에 보다 전문 지식을 갖추고 이걸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도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지금 도입이 된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보험제도가 도입되고 벌써 뭐 한참 뒤에 이제 말하자면 도입이 된 셈이죠. 자, 그러면 품목인데, 자, 우리 이제 보험에 가입한 품목입니다. 농작물 같은 경우는 총 70개. 그러니까 올해 2024년. 그러니까 올해까지 이제 보장이 되는 품목이 70개고요. 그리고 이제 해마다 늡니다. 갈수록 이렇게 작물이.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더 많은 작물이 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끔 늘어나는데요. 현재 2024년도,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24년도는요, 2023년도에 만들어진 약관을 가지고 올해 적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올해 2024년도 이제 최종적으로 정해진 그 약관을 가지고 2025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2024년도에 또 세 개가 두릅, 블루베리, 수박, 노지란 말은 뭐냐면 우리 하우스에서 키우는 거 있죠. 그걸 시설 작물이라고 그래요. 하우스라고 하는 시설. 그리고 그냥 일반 밭에서 키우는 거. 이 노지가 길노자가 아니라 이슬노자. 그러니까 그냥 이슬 맞으면서 키우는 작물을 노지 작물 그래요. 그렇게 이제 대부분 수박은 어때? 하우스에서 많이 키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지에서 키우는 수박도 이번에 추가가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이게 세 개가 추가됐잖아요. 그럼 내년 2025년도에 이제 우리는 이 세 개 품목을 배우는 거예요. 추가로.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또 이게 도입되면 이것은 2026년에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새로운 작물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축은 총 16개 축종이 보험에 가입해요. 가장 대표적인 우리 가축, 소, 돼지, 말.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가금류라고 해서 닭, 오리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이제 또 기타 가축이 있어요. 뭐 사슴, 양, 꿀벌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총 16개 축종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험에 가입되고요. 그럼 이제 이런 각각의 품목별로 어때요? 이제 재해로 인하여 자, 피해가 발생하면 우리가 이제 손해 평가를 해서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그러면 이런 품목이 이제 보험 사업을 주관하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NH 농협 손해보험이다. 여기서 이제 일종의 총대를 메고 합니다. 우리 농작물이 어때요? 태풍이나 강풍 막 집중호우 오면 피해가 엄청나죠? 거의 뭐 전국적으로 발생하잖아요.
오래 봐요. 오래 막 폭염, 폭우, 집중호우 심했잖아요. 그러면 농작물 같은 경우는 피해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 모든 피해를 다 보상해 주려면 보험회사가 어떨까요? 말하죠. 그러니까 막 태풍, 우리 예전에 그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태풍들 있잖아요. 자, 그러면 완전히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가는데 뭐 전국이 다 피해죠. 그러면 보험회사가 그걸 다 감당할까요? 못해. 다 망해. 근데 이 제도가 도입하자마자 보험회사들이 이렇게 이거 해보겠다고 뛰어들었는데 하필이면 그 다음 연도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태풍이 왔어요. 올가라고. 기억나나 모르겠네. 올가. 그래서 그때 보험회사가 거의 부도 다 났어요. 그래서 이거 못하겠다. 이건 수익 사업이 아니다. 다 철수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 제도를 도입했으니까 누군가는 하긴 해야 돼. 자, 그래서 니네가 총대 메고 해. 자, 그래서 NH 농협손해보험이 농작물 재해보험 총대를 메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축 같은 경우는요, 막 그렇게 피해가 많진 않아요. 태풍이 온다 하더라도 막 가축이 축사가 다 무너지고 소가 폐사되고 이런 거 드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은 조금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NH뿐만 아니라 KB, 동부화재죠. 한화, 현대해상 같은데 이런 일반 업체들도 뛰어들어서 현재 보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들 품목에 대해서 발생하는 재해를 보장해 주는데 그럼 현재 보장하는 재해는 뭐가 있나요? 이건데 보통 우리가 종합위험이냐 특정위험이냐 이렇게 나누는데 종합위험은요. 자연재해, 조세, 화재라고 한마디로 다 우리 이제 농작물이랄지 이런 데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보장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 보통 우리가 자연재해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재해 이런 것들. 태풍, 강풍, 우박, 동상해, 호우, 한해가 이제 폭염 있죠. 더운 거. 우리 더운 거. 그리고 냉해, 조해는 이제 바닷물이 넘쳐서 발생하는 피해고요. 설은 이제 눈이죠. 폭설에 의한 피해. 폭염, 기타. 그러니까 자연재해는 다 보상해 준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조수에도 있죠. 과수 같은 거는 새가 쪼아먹는 거 많잖아요. 또 우리 농작물 같은 데는 멧돼지나 고라니가 파헤쳐가지고 피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 것들. 또 이제 청솔모 이런 데는 호두 같은 거 다 피해가 심하고 그러는데 이런 거. 또 화재도 있죠. 우리 농작물 화재. 특히 이제 시설에서 키우는 작물 같은 경우는 그런데 화재 발생해서 다 타버렸다 이런 것들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일부 품목은 이제 병충해도 다 보장해 주고요. 자, 그런데 이제 특정위험은 이런 자연재해를 다 보상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몇 가지만 보상받을래요 하고 이제 보험 가입할 때 약정을 하죠. 왜냐하면 그 지역이 이렇게 다양한 자연재해가 다 발생하는 지역이 아니라 우리 지역별로요. 그런 데가 있잖아요.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 태풍이 오더라도 이상하게 어떤 데는 태풍이 비껴가. 그 바람길이라는 말 들어보면 바람길. 우리 태풍이 오더라도 바람이 꼭 지나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만 벼 같은 데 보면 다 쓰러져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태풍이었는데 멀쩡한 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별로도 이런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다른 피해는 많지 않고 주로 발생하는 피해가 이거니까 이런 피해들만 나 보장받고 싶어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특정 위험에 대해서만 보장받기로 가입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축 같은 경우는요. 자, 가축이 우리 자연재해라고 해서 가축이 우박 피해 있나요? 소가 우박 맞아서 죽어요? 그런 거 없죠? 또 냉해 피해, 가축이 냉해 피해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재해 중에서도 이제 가축에게 발생한 것들. 특히 이제 가축은 또 병충해가 없잖아요. 질병, 가축은. 그래서 이제 가축에 해당되는 이러한 질병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보장을 받는데 우리 농작물이나 이런 가축재해보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책보험이라고 하는데 자, 솔직히 농사 짓는 사람이 어때요? 조금 형편이 여유로운가요? 그렇지 않죠? 자,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필요해. 당연히 농사 지으면 재해가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 태풍 한 5, 6개씩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해마다 발생합니다.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이 이런 자연재해가 온다는 걸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항상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도 참 뼈저리게 느끼죠. 그래서 이런 보험제도를 통하여 어때요?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는 거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게 형편이 넉넉지 못하니까 어때요?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선뜻 보험에 가입할 수 있냐? 꺼려져. 왜? 보험료. 그러면 이제 보험금을 타려면 당연히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이걸 내고 가입하기가 꺼려지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런 농가들 어때? 보상을 해줘야죠. 자, 우리 어느 기업체가 부도가 났어. 특히 우리나라 만약 삼성이 부도가 난다고 해봐요. 우리나라 어떨까요? 국가가 거기 다 지원해요, 안 해요? 거기에 딸린 식구들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오히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어때요? 그런 기업체들 부도가 난다 그러면 다 지원해주고 은행 같은 데 막 어때? 지원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는 지원해주면서 우리 농사 짓는 사람은 지원 안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도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줘야죠. 자, 그래서 이 보험에 가입한다고 하면 그 보험료 지원을 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때요? 태풍이나 강풍 와가지고 막 하우스가 무너지고 다리가 끊겨가지고 또 뚝이 무너져가지고 막 물이 넘쳐가지고 농지를 전부 잠기겠어. 자, 그랬을 때 우리 국가가 군경을 막 동원해가지고 막 포크레인을 하고 무너진 토사에 휩쓸린 주택이면 이런 거 다 해주죠. 재건해주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던 그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보상까지 다 해주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농가를 어때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이거다, 이거.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그런 피해를 발생해서 손해가 생기면 보험금을 통하여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게 오히려 이게 더 바람직해. 그래서 국가가 우리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35에서 60%. 여기서는 순보험료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보험료는 이제 영업보험료라는 게 있어요. 그 영업보험료가 이제 순보험료와 이제 부가보험료, 이제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영업보험료인데, 아니, 운영비 같은 건데, 그 중에 이제 우리는 순보험료를 납부를 하는데, 그 순보험료 35에서 60%까지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가가 부담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 아까 그랬잖아요. 이런 자연재해는 너무나 광범위하다 보니까 한번 발생한 피해 규모가 너무 커요. 보험회사가 다 감당해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들 보험업체가 뛰어들었다가 못하겠다 손 들고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제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 니네가 총대 메고 해 하고 이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도 힘든데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운영비 다 지원해 줄게 국가가.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비 100% 다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유지되게끔 이렇게 해서 농작물을 갖추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유지되는 보험이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가축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우리가 내는 보험료의 50%, 여기 이제 일괄적으로 50%를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가 부담이 없이 이제 가입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정부가 이렇게 도와준다는 거. 자, 그러면 이런 손해평가 제도는요, 자, 어떻게 이제 운영이 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주무부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러한 보험사업 정책을 수립하고요. 사업 시행 지침을 마련해서 이제 이거 시행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재보험 사업 자금 지원 방금 했죠? 이게 정책보험이다 보니까 보험료 지원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즉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그 농림식품부, 줄여서 우리가 농림부 그런데 여기서 담당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합니다. 어디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얘기다. 이걸 우리가 줄여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걸 줄여서 아마 많이 들어볼 거예요. 앞으로 농금원 이런 말을 써요. 이걸 줄여서 농금원. 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근데 이제 이런 걸 줄여서 얘기할 때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번 CP 시험에 농업재해보험 시험회를 쓰라. 이런 걸 담당하는 회의 기관을 쓰세요 했는데 이거 제대로 못 쓴 사람 많아요. 막 헷갈려. 농업재해보험인데 농업정책보험 이렇게 쓴 사람도 있고 아주 심의회인데 심의위원회 이렇게 쓴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개념 같은 것은 항상 정확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줄여서 농금원. 자, 우리 건강보험 다 가입돼 있죠? 자, 우리 건강보험을 주무부서가 어딜까요? 보건복지부. 그럼 보건복지부가 그걸 다 해요? 아니면 어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담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이 농업재해보험도요. 농림부가 주무부서인데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어디서 한다? 농금원 여기에서 야 니네가 알아서 해 해가지고 이 기관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재해보험 상품 연구 보급도 하고요. 보험사업 제대로 하는지 여기서 점검하고 또 손해평가사 제도를 여기서 운영합니다. 손해평가사. 그럼 손해평가사 제도 우리가 뭐 시험 보는 거 있죠? 여기서 운영하는데 이제 이거는 어디다?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을 했어요.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우리 시험을 실시하고 관리하는 건 여기다 맡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보험 사업을 약정하는데, 그럼 아까 우리 사업하는 사업자가 누구였어요? 아까 우리 농작물 제2보험 같으면 NH 손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제2보험 사업자로 하는데 그들 사업자가 약정을 합니다. 나 이 보험 사업하고 싶어요. 이거 할 수 있게끔 허락 좀 해주세요 하면 여기하고 약정을 체결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 제2보험 사업자가 이제 실질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작물 보험 같으면 아까 어디라고요? NH. 그리고 가축 제2보험은 NH뿐만 아니라 KB, 동부, 그 다음에 한화, 현대 이런 데서 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보험 어디서 한다? 자, 실질적으로 이제 상품 개발하고 판매하고 손해평가를 위탁해서 여기서 이제 손해평가를 위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여기서 받아들이고, 그럼 보험을 가입을 받았으니까 손해가 발생하면 어때요? 평가를 하러 가야 되겠죠? 그럼 평가하는 것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험금 지급하고요. 그리고 손해평가인원이, 그러니까 평가를 할 사람을 운영하는데 다 여기 사업자. 그러니까 NH 손보 여기 산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거 보세요. 자, 그럼 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실은 보험 모집하는 것은요, 지역 농협이나 품목 농협에 맡깁니다. 그래서 아마 농가들은요, 그 지역마다 있는 농협에다 이렇게 가입을 하면 돼요. 농협. 그리고 이제 품목 농협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사과 같은 것은 사과 한 개 품목만 취급하는 농협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다 뭐 하냐? 가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실질적으로 평가는 어디다가? 손해사정법인이라고 있어요. 우리 손해사정사 있죠? 그 사정사들이 하는 게 이제 손해사정법인인데, 이것은 일반 개인 사법인들. 회사 있잖아요, 회사. 자, 그래서 이제 이들 법인에서 평가를 합니다. 아까 우리 도입된 지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이제 10회 배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여기서 했단 얘기예요. 손해사정사들이. 자, 그래서 이제 현재 법인이 수수료 생겼다 없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한 40개 내외 정도 있으면 우리나라에 한 40개 내외. 그리고 이제 한국농업재해보험협회라는 게 있어요. 자, 아까 우리 NH 이런 손해보험 회사가 자기네가 평가할 사람들을 이렇게 조금 능력 있는 사람을 위촉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손해평가사라고 하는 제도가 없을 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손해평가인이라고 불렀는데, 그걸 이제 위촉을 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이 이제 한국농업재해보험협회예요. 이걸 우리가 줄여서 이제 보통 농재협 이렇게 농재협 이렇게 이제 많이 부르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손해평가사협회 이게 이제 나중에 생겼죠. 그래서 이제 손해평가사 합격하신 분들이 가입해서 이제 본격적인 평가를 담당하는데, 법인에 이제 취직할 수는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협회에 가입을 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자, 여기 NH가 여기 가입된,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보험 농가가 가입을 하잖아요. 그럼 이들에게 발생하는 그런 피해에 대해서 여기다가 위탁을 해줍니다. 당신네가 가서 평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들이 손해사정사나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가 말하죠. 여기에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보내가지고 뭐 한다? 평가를 하게 하는 이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험에 이렇게 가입하게끔 여기다 맡겨서 이제 하고요. 평가는 여기에다 맡겨서 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농가가 가입할 수 있는 품목들, 우리 소위 이제 보험 상품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 것들이 뭐가 있나 이건데, 이걸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크게 농작물, 우리 가축지혜보험 이렇게 둘로 나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농작물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나요 하면은, 자, 먼저 우리 과수작물이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이 먹는, 잘 알고 있는 사과배, 단감, 떫은감 이런 품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도, 복숭아, 자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감귤, 무화과, 호두 많이 있죠. 그래서 총 몇 개냐면 20개 품목이 있어요. 과수가. 이 각각의 이제 품목들 우리가 다 이제 특성들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작물이 있습니다. 자, 농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벼 있죠. 그래, 조사령 벼라는 얘기는 우리 엠마들이 사료로 쓰기 위해서 키우는 벼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 먹기 위한 게 아니라 사료로.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 밀도 있고요, 보리도 있고요, 귀리. 그럼 이런 것들은 밭에서 키우는데요. 우리 여러분이 한번 저기 전라 북독 쪽만 내려가더라도요, 이모작 하는 데 많아요.
그러니까 벼를 수확하고 11월, 10월 달에 보통 수확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쟁기질 해가지고 로타리 쳐가지고 거기다 보리를 심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5월, 6월에 보리 수확하고 수확하자마자 또 이제 로타리 작업해서 물 집어넣고 어때요? 벼를 또 모내기에서 심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통 논에서도 많이 키워. 그래서 이것도 논작물에 이렇게 들어요. 물론 이제 밭에서도 키웁니다. 자, 그래서 근데 특성이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논작물이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 분류가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총 6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밭작물이 많죠. 밭작물이 이제 가장 많은데 품목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종합위험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자연재해, 조세, 화재 다 보상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는 병충해도 보상해 주고요. 근데 병충해는 아직은 다 많이 보상 안 해줘요. 왜? 병충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병충해를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 농작물 병충해 많잖아요. 근데 문제는 병충해 다 보상하면 보험회사가 망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해줄 수는 없어. 그렇지만 이제 일부 중요한 품목들 있잖아요. 중요한 품목들, 특히 병충해 피해가 심각한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 몇 개 품목은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대표 우리 벼, 그리고 이제 고추나 감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주는데 이제 갈수록 병충해를 보상해주는 품목들도 점점 늘어납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특정 위험이라는 건 아까 했죠. 우리 모든 재해를 다 보상하는 게 아니라 특정 위험에 대해서만 보상하는데 대표적인 인삼이 이제 그래요. 인삼 같은 경우는 특정 위험 한 8가지겠는데 그런 것만 보상해주고 나머지 품목들 우리 마늘, 양파, 양배추, 고추, 브로콜리 해가지고 여기 우리 밭작물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총 19개 품목인데 자, 모든 재해들 다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보통 우리 하우스에 키우는 거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농업용 시설물 그러는데 우리가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막 유리온실 이런 거 있잖아요. 유리온실 가면 우리 수목원 같은 데 보면 있죠. 유리로 이렇게 지어진데 그런 것들 꽤 비싸죠,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우스에 키우는 것은 어때요? 직접적으로 어때 차단이 되잖아요, 외부와. 그러니까 여기 부대시설로 관수시설, 난방, 환기, 양액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험의 목적물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으면 화재로 다 불타면 다 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상 받을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키우는 걸 갖다가 시설 작물 그래요. 시설 작물은 크게 이제 화이류, 꽃 있죠, 꽃. 그래서 이제 화이류인데 백합 카네이션하고 그다음에 국화, 장미 크게 4개밖에 없어요, 현재. 4개.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우리 다 채소 작물들이죠, 채소. 우리가 이제 채소 중에서도 막 수박, 딸기, 참외, 과채류도 있고요. 그다음 일반에 뭐 상추부터 시작해서 풋고추부터 시작한 이런 작물도 많습니다. 총 23개 품목이 있습니다. 이런 품목들. 다 이제 보험에 가입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버섯도 있죠, 버섯. 자, 버섯도 마찬가지, 버섯도요, 하우스에서 많이 키웁니다. 이걸 우리가 버섯 재배사 이제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리고 버섯도 이제 하우스니까 부대시설 필요하니까 이런 거 똑같이 보상해주고요. 버섯 작물은 4개밖에 안 돼요. 표고나 느타리, 새송이, 그 다음에 양송이 이렇게 4개 품목만 현재 보험 가입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피해를 입었을 때 이제 우리가 보상을 받는 거고요. 그럼 가축은요, 자, 아까도 얘기했죠? 가장 대표적인 소, 돼지, 말이 있고 가금류, 닭, 오리부터 해서 꿩, 메추리, 칠면조 막 이런 것들 다 보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가축이라 해가지고 이제 사슴, 양, 꿀벌, 오소리, 토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험돼. 그리고 이제 가축은 우리가 이제 보통 축사에서 키우니까 이제 축사도 보험 가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축사에 딸린 부속물, 부착물, 부속 설비 이런 것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농작물에 대해서 이제 재해보험 품목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배워 나갑니다. 자, 그럼 이제 이들이 자, 실질적으로 이제 자, 어떤 걸 우리가 보상을 받나요? 하는데, 자, 농작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자. 수확 감소 보장 그랬죠. 자, 그럼 내가 자, 벼 같은 걸 재배합니다. 그럼 벼를 재배했는데 이제 이렇게 어때요? 폭우나 폭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원래 수확하려고 했던 게 10,000kg인데 그런 재해로 인하여 5,000kg밖에 수확을 못했어요. 그럼 5,000kg이 줄었죠. 그럼 이렇게 무게를 재가지고 그 무게가 줄어든 만큼 그것을 보상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수확 감소 또는 개수를 셉니다. 특히 과수 같은 거, 사과 한 5만 개 수확할 거야 라고 가입을 했는데 어때요? 냉해 피해를 입어가지고 한 3만 개밖에 수확 못했어. 그럼 2만 개가 줄었잖아요. 그럼 그 줄어든 것만큼 뭐 한다? 우리가 보험금 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수확이 감소됐다 해가지고 무게가 준다든가 개수가 준다든가 하면 그 줄어든 만큼 보장해주는, 자, 그런 보장 유형이 있고요. 생산비 보장이 있습니다. 생산비 보장은 뭐냐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고추나 브로콜리인데, 자, 이 고추 같은 것은요, 어때요? 우리가 고추를 심기 전에 미리 준비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로타리도 다 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비닐 씌우는 거 있죠? 그걸 멀칭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비닐 씌워가지고 이제 어때 잡초도 제거하고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을 해야 돼. 또 고추는 다 어때 모종을 사야 돼요, 우리. 직접 씨앗을 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런 구입하고 준비하는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밭에다 이제 그 모종을 옮겨 심어, 이걸 정식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옮겨 심어서 수확할 때까지 키우잖아요. 그 키우는 과정에 피해가 발생해. 자, 재해가 닥쳐서. 그러면 그 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면 그 발생한 때까지 들어간 비용, 이 생산 비용을 보상해주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수확량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들어간 만큼, 그 작물을 키우는 데 들어간 만큼 그 비용을 보장해주는 이런 방식도 있더라 이거죠. 자, 그리고 농업 수익 감소 보장은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어요. 근데 의외로 막 풍작이 들어. 그래가지고 오히려 피해가 없어가지고 수확량이 너무 많아. 그럼 자, 시장에 물량이 많이 공급돼요. 그럼 어때요? 가격이, 그렇죠, 뚝 떨어지죠. 그럼 이제 그걸로 인해 또 피해를 입어.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혹시 뉴스 봤어요? 배추밭에 사는 농가가 그걸 수확하는 인건비도 못 건진다 해가지고 트랙터로 그냥 막 갈아엎어버린 경우 있죠. 그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 힘들게 농사를 지었는데 가격이 안 맞아서 그냥 갈아엎어야 되는 그 농민의 심정. 야, 그래서 이런 걸 보장해주자. 그래서 그 가격이 하락해서 수확기 때 가격이 하락한다든가, 또는 뭡니까, 좀 수확량도 물론 줄어드는 것도 같이 포함되지만, 그런 식으로 가격이 하락해서 원래 벌어들이는 것보다 못 벌어들이면 그것도 보장해주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어때요? 제도죠. 그러니까 이제 정책적으로 이런 걸 보장해주자. 그 다음에 시설. 우리 인삼은 해가림 시설. 인삼은 뭐 음지식물에 이렇게 검정색으로 씌워지는 거 봤죠? 그리고 이제 비가림 시설. 비가 안 맞아야 돼. 이제 포도 같은 데 보면 포도 이렇게 쭉 씌워져 있는 거 있어요. 그걸 비가림 시설. 그리고 원예 시설 하우스. 이런 시설이 화재가 발생해서 불탔을 때 보장해주는, 자, 이런 것도 보장해. 또 나무. 우리 과수 같은 건 나무. 특히 막 나무 같은 것도 어때요? 막 멧돼지가 막 부딪혀서 막 절단되고 이런 것도 있고요. 많이 있죠? 막 호우에 잠겨버려가지고 이제 고사하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보상해주고. 또 이제 기타 이제인데 재파종, 재정식인데 뭐냐면, 자, 우리가 마늘을 심었어요. 자, 그런데 마늘이 또 어때요? 너무 폭염이 심해서 다 말라 죽었어요. 그럼 마늘을 다시 심어야 돼. 다시 파종한다, 재파종. 그러면 다시 파종하느라고 또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보장해 주는 거. 마찬가지 재정식, 재이양 이런 것들이. 또 경작불능은 뭐냐면, 피해가 너무나 많이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농작물은 무려 65% 이상 피해를 입었어. 그러면 한 30% 정도 남아있는데 그것을 어때요? 수확하는 게 이익이에요? 그냥 갈아엎는 게 나아요? 그걸 수확한다고 해봤자 인건비도 안 나와. 자, 그러니까 이제 경작을 아예 포기합니다. 이걸 경작불능이라고 그래. 그럼 이제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수확할 게 없잖아요. 그럼 이제 또 보장을 해줍니다. 자, 그런 보장 내용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가축 같은 게 이제 가축이 아까 폐사했으면 폐사 당시 그 가축이 얼마짜리냐. 이걸 보험 가액, 그 금액을 이제 파악해서 그 금액의 만큼 손해액을 산정해서 이제 보상해 주고요. 또 가축은 축사 같은 것도 어때? 화재로 또는 폭설로 무너진다든가 이랬을 때, 또 지진으로 인하여 무너져가지고 피해를 입었을 때, 자, 이런 것들 보상을 해 줍니다. 자, 이런 형태가 우리가 보장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자, 감당하기 위해서, 자, 이제 이런 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정확히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 방식에 따라 보험금을 산출해서 지급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누구다? 우리 손해평가사. 그러면 손해평가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돼. 자,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을 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무턱대고 공부하면 되냐? 그러면 안 돼. 항상 뭐든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죠.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여서 최단 기간 내에 어때요? 합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합격하기 위해서 막 2년, 3년 너무 길게 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지치고 힘들고. 자, 그래서 항상 맨 처음에 전략을 잘 짜서 그렇게 접근하는 거 아주 중요하다는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우리 시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 먼저 응시 자격은요, 1차는요, 특별히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력, 성별, 연령, 국적 제한 없이. 그래서 우리 연령 제한 없이 우리가 보는데, 이 시험은요, 50대, 60대가 가장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은퇴를 하고요, 노후 대비로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점차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1차, 2차로 나눠진다는 거 아시죠? 네. 자, 그런데 2차는요, 당연히 1차 합격한 사람, 1차 합격해야 2차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차가 면제되는 사람이 있어요. 1차가. 어떤 사람이냐면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자, 우리 손해사정자 합격하신 분들 있죠? 그런 사람들 1차 면제해 줍니다. 손해사정자 자격 있는 분은. 근데 예전에 우리 공부하다가 이거 모르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시험 다 볼 때쯤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우연히 들었나? 저 이거 있는데요 하신 분. 그동안 공부를 힘들게 했죠. 이거 의외로 모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손해평가에는 위촉되어 3년 이상 손해평가 경력이 있는 자, 이 사람들. 아까도 우리 말했듯이 NH에서 예전에 손해평가사 제도가 없을 때 그 지역에서 마을 이장이랄지 농사를 오랫동안 지은 경험이 많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평가인으로 위촉을 해서 했었거든요.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1차 면제해 줍니다. 또 일부 기관이나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분. 이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냐면 금융감독원이랄지 또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랄지 손해보험협회랄지 또 농협중앙회, 자, 이런 데서 손해사정 업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분들, 특히 이제 막 지점장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농협 지점장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중에는 1차 면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공부하다가 나중에 저 이거 했는데요 이런 분이 있어요. 저 의외로 많이 봤어요, 이런 분들. 그분들 1차 면제되는. 그래서 한번 1차 면제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했는데 확인해 봤더니 면제 대상 맞아요. 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분들은 면제 대상인데 혹시 여기 해당돼요, 안 돼요? 해당 안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다 1차 해야 돼요? 혹시 나 2차만 한다? 2차만 하시는 분도 계시네. 그러면 1차 대상 분들은 이거 면제 대상 아니면 열심히 해야 돼요? 예. 자, 그런데 응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시험에 정지 무효 처분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데 이거 뭐냐면 부정행위 하다 걸린 사람. 그럼 그 시험 정지 무효 처분합니다. 자, 우리 이럴 사람들 아니죠?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우리 컨닝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것도 능력이에요. 최후 수단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능력인데 해본 사람이에요, 이것도. 예전에 사법고시 의사 그들을 컨닝 더 잘해. 그 애들은 선수야, 선수. 자, 그 다음에 손해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랬습니다. 자, 평가사 자격 시험 합격해서 내가 땄어. 근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대요. 빌려주다가 걸리면 취소돼요. 또 빌려주고 빌리게끔 거기 알선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 이거 못해요. 그런 것들 하면. 그리고 이제 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어. 자, 컨닝해서 걸리지는 않고 합격을 했는데 나중에 그거 알려졌어. 그럼 어때요? 그 시험장에서 집단으로 컨닝했다더라 그래. 이렇게 알려지면 다 이거 취소됩니다. 대한민국 우리 그럴 사람 없죠? 어쨌든 이것도 2년이 지나면 됐는데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못 봅니다. 근데 해당 안 되니까요. 우리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 과목.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시험을 하되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걸 알고 하는 것과 그냥 무턱대고 하는 거 달라요. 어떤 분들은 그냥 덮어놓고 한다 그러는데 아니요, 적어도 펼쳐놓고는 해야 돼. 덮어놓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1차 과목 우리 자 이제 1차 합격하신 분들은 상관없겠는데 지금 상법 보험편 그 다음에 2과목이 농업재해보험령과 손해평가 요령이 있고요. 자, 3과목이 농학개론 중 재해비하고 원예작물인데 일단 이들은요 객관식 사지선답니다. 우리 대부분 자격시험과요 수능시험 다 뭐예요?
오지선다예요. 지문이 5개예요. 근데 우리는 사지선다예요. 이거 엄청나게 쉬워요. 그러니까 시간도 적게 걸리고 오지선다에 비하면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쉽게 할 때 합격해야 돼. 그리고 과목별로 25문제인데 시간은 90분을 줘요. 그러니까 5분씩 더 줘요. 한 문제당 1분 하면 30분, 30분, 30분에서 5분 답안 체킹할 시간이다 해가지고 5분씩 더 줍니다. 그럼 이 90분 가지고 이걸 치르는데요. 자, 이 2개는 뭐냐? 법과목이에요. 법과목이니까 우리 법조문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책을 쓰더라도 전국의 모든 수험서가 다 어때요? 비슷해요. 이 법령 내용을 가지고 만든 거라.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야. 이게 농학개론 중에서도 이제 재배학 원예작물인데 이 농학개론이 사람 잡는 거예요. 우리 대학에 가면요, 농학과라고 있어요. 그 농학과에 가면 제일 처음에 농학개론을 배우는데 책이 이따만한 두꺼워요. 거기에서 재배학 원예작물을 추려서 하는데 이것은 이제 각 회사 출판사마다 시중에 나오는 출판된 책마다 이게 다 달라. 그러니까 이 책을 얼마만큼 어때요? 압축해서 요약을 했는가 이거 싸움인데 자, 어떤 출판사 책은 너무 두껍고 또 어떤 책은 너무 얇고 그래. 그럼 이거 어떻게 장단을 맞춰야 되느냐? 이게 또 쉽지가 않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잖아요. 우리 농사 지어보지도 않았고 뭐 우리가 뭐 화초를 키우고 거기에 취미를 가지고 해봤냐? 그러니까 이렇게 작물할지 식물의 생리에 대해서 잘 아냐? 몰라. 아, 근데 외울 것은 또 얼마나 많아. 그래서 이제 이것 싸움 이거. 자, 이것 2개는 법령이라 법령 내용만 제대로 알면 돼요. 특히 상법 보험법은요. 이 법조문이 쉬운 3개밖에 안 돼. 마음 놓고 외워도 다 외워요. 자, 그 법조문 외워도 이건 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 법령 내용이니까 법령 내용을 벗어나잖아요. 법령 내용만 잘 알면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100점까지 많아요. 100점 나오는 사람들이. 자, 근데 이제 그것도 중요한 게 이거는 거의 같은데 또 이것이 조금 다른데 왜 이게 조금 책이 다르냐면 그 소원의 사정사 하는 분들 중에 이걸 강의하는 분들도 있고 그 사람이 쓴 책들이 있어요. 그럼 소원의 사정사들이 쓴 책은요. 소원의 사정사 시험 봤을 때 배웠던 그 교재 있죠. 그걸 토대로 만들다 보니까 우리 평가사 시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이 많아요. 그거 보지 마세요. 근데 우리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시중에 보면 제가 봐도 황당할 정도로 시험에 전혀 출제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거 공부하느라고 힘 빼면 안 돼요. 물론 배경 지식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뭐예요? 학문 탐구 아니에요. 진리 탐구 아니죠? 우리는 시험을 위한 공부예요. 시험 합격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꼭 시험에 나오는 그 법령만 제대로 하면 돼요. 이거.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점수는 평균 60 넘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각각 꽈락 점수 40, 40, 40은 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는 법령만 알면 대부분 80 넘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거 꽈락 40점 넘는 이 전략으로 1차는 하시면 돼. 그럼 이거 꽈락 넘는 방법은요? 이 내용을 다 알아야 되냐? 아니요. 제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우리 수험생 중에 진짜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무슨 연구하려고 여기 오신 분이 있어요. 연구하려고. 막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걸 파고들어. 아, 제발 부탁인데 하지 마세요. 그거. 내가 뭐 봤는데 좀 모르겠어요. 질문하지 마세요. 그냥 버리세요. 내가 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럼 버려도 돼요. 그거 알려고 시간 낭비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 시간 낭비하다 보니까 이 시험이 어려워지고 시간은 부족하니까 2차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자, 우리 연구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내가 이걸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른다. 버리세요. 이거 외우는데 힘든데요. 버리세요. 그래도 합격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 중에 이러이러한 내용은 내가 몇 가지만 정리하면 이거 알겠는데 그것만 해도 합격이에요. 그것만 해도 합격한다니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같은 번호로 찍으면 꽈락은 무조건 넘어요. 제발 힘들게 공부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1차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하다 힘들면 저한테 오세요. 대부분 우리 합격이 조금 안 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나이가 있어서 잊어먹어요. 아니요. 다 똑같아. 다 50대, 60대예요. 공부 방법론이에요. 방법론이 잘못됐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너무나 많이 봐요. 안타까워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만한 거, 그리고 시험에요. 여기 나온 거 계속 나와요. 반복돼서 출제되는 파트가 있어요. 그것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절대 분량을 늘리지 마세요. 그러면 쉽고 편하게 1차는 거작게. 근데 이제 1차는 내용이 얼마 안 돼. 그래서 공부를 1차 끝내고 2차 하냐? 아니요. 2차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차는 당분간 어떻게 한다? 수업만 들으세요. 이거 예습 복습할 필요 없습니다. 1차는 자, 수업 듣는 걸로 끝내세요. 그리고 시험을 앞두고 한 달 전 문제풀이 연습하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전에 암기할 것만 이런 것들 조금 하면 다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습 복습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2차, 이제 중요한 건 2차예요. 자, 2차가 이제 우리 1과목, 2과목인데 농작물 가축 재배보험 여기 이론과 실무고요. 여기는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2차 과목은요. 농금원에서 만들어줬어요. 원래 우리 보험에 가입하는 품목별로 약관이 있어요. 그 약관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고맙게도 농구원에서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토대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이랬어요. 그럼 이게 없으면 우리가 그 약관을 가지고 공부해야 될 텐데 그러면 힘들어요. 그런데 이론서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고마워요. 문제는 그 약관의 내용이 여기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참 허술한 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하다 보면 짜증을 많이 내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정신건강 해로워요. 짜증 내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교재를 담당하는 지필진들이 품목별로 다른가 봐. 그러니까 그 파트별로요. 약관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고 이게 잘못된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데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힘들어요. 아니, 알아요. 저도 보면 정말 답답해 미치겠어. 왜 이런 사람들 월급 줘가면서 여기 이런 일을 하게 하는지 저도 처음에는 욕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안 해요. 이제는 안 합니다. 왜냐? 그냥 주어진 걸 가지고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이렇게 허술하다 보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하다가 막 질문해야 되는데 무슨 박사과정 가는 줄 알아? 저는. 아까도 얘기했죠. 1차하고 똑같아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몰라도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 토대로 우리는 시험을 위한 공부니까 시험에 출제되는 유형을 우리가 분석하고 거기에 맞게 하면 돼요. 이게 어디가 잘못됐는지 오류를 찾아가지고 그 농구면에다 질의하고 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런 힘을 보여요? 내버려 두세요. 제가 봤을 때 그건 성격 문제인 것 같아요. 성격. 그걸 못 참아. 특히 이제 우리 50대, 60대, 특히 공무원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꼼꼼하게 뭐든지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야 뭔가 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이거 공부할 때는 제발 그건 내려놓으세요. 하등에 도움이 안 돼요. 본인은 본인대로 힘들고요.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 때도 힘들어요. 이번에 기출문제도 보니까 오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자기가 공부한 스타일대로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하는데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오류 없어요. 왜?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복잡하니까 단순하게 조건을 줘요. 그럼 그 조건대로 풀면 돼요. 거기다 다른 것을 가미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직접적인 잘못된 오류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복잡하고 제대로 정비된 게 없다 보니까 국가 자격 시험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오류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오류가 해마다 있어. 그러면 기출문제도 오류가 있는데 이 교재나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그런 것들 어때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그래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시험에 맞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제발 힘들게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단답형의 5문제, 서술형의 5문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서술형의 5문제인데 이게 이제 보통 15점짜리고요. 이렇게 단답형은 한 문제당 5점짜리 이래요. 그래가지고 총 100점. 그래서 1과목도 이렇게, 2과목도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총 60분 해가지고 120분 줍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이건 서술형이니까 이거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이 유리합니다. 직접 계산 문제 풀어보고 우리가 계산기도 두드려 보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앞으로 연습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이론서 만들어준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교재를 만들었으니까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자, 우리 그러면 합격을 할 수 있나 없나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한번 현황을 가지고 이제 또 우리가 접근해 볼 텐데, 자, 1차 시험 같은 거 봐보세요. 최근 6개년 보니까 합격률이 보세요. 얼마예요? 거의 한 70 나오죠? 이건 엄청난 거예요. 합격률이 70%라는 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이 시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시험에도 합격률이 70% 나오는 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응시 인원 점점 늘고 있죠? 일단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점점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문제는 우리는 1차 합격이 아니라 뭐예요? 2차. 그러니까 1차는 70%인데, 자, 2차 보세요. 합격률이. 10%. 이때 많았죠. 이때 오류가 많았어요. 무려 15점짜리가 막 두 문제가 다 정답 처리돼요. 30점에 다. 그 바람에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한 10%. 그러니까 2차에서 걸러낸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차는. 그리고 이제 응시인원도 점점 우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2차도. 자, 그래서 우리가 2차를 결국은 잘 봐야 됩니다. 이번에 10회가 이제 1차가 이 정도 나왔어요. 아직 2차는 발표가 안 됐어요. 우리 11월 달에 발표가 되니까 아직 통계가 없습니다. 이번 10회 시험. 그래서 1차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0% 합격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데 이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충분히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 합격자 현황인데 연령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공부를 준비할 거예요? 자, 보세요. 딱 보세요. 몇 대? 나이가, 연령대가 어니까 제일 많아요. 50대잖아요. 그러니까 50대, 60대가 제일 많죠? 뭐다? 정년퇴임을 앞두신 분들이 노후 대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분들이 시험 봐서 다 합격했잖아요. 자, 여러분도 어때요? 이 연령대면 나도 합격할 수 있다. 내가 40대, 30대 숫자가 적은데, 합격을 못한 게 아니라, 응시 인원이 여기는 적으니까 이랬는 거예요. 응시 인원. 이때가 이제 응시 인원이 많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지. 갈수록 어때요? 이제 점점 연령대가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준비는요, 좀 더 우리가 젊었을 때 공부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찍 준비할수록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택을 잘 하신 거예요. 그 다음, 성별 봐봐요. 보통 우리 남자분들이 많이 하는데 의외로 여성분도 많아요. 그래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20%. 그러니까 이 업종에 여성분들도 의외로 많이 도전해요. 지금 여기만 보더라도 어때요? 거의 절반이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그러니까 의외로 많아요, 여성분들도. 할만해요. 남성과 차별화 없이 할 수 있는. 네. 자,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도전해볼 만하고요. 그 다음. 자, 그러면 10회 1차. 그러면 작년 1차, 작년이 아니죠, 올해네요. 이거 여기도 보니까 연령대가 여전히 똑같아요. 올해 10회 1차만 보더라도 여전히 자 50대, 60대가 많고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지금. 인원은 많아집니다. 2차는 아직 통계. 그리고 연령대도 봐봐요. 성별도 봐봐요. 여성 비율이 많죠, 점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데 내가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지 마세요. 남들도 여러분 연령대에 다 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연령대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자, 그럼 이제 출제 경향인데요. 자, 그럼 우리가 준비하는데 아까 봤죠? 우리가 이런 품목들을 배운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출제가 어떻게 되었냐면 자, 8회 때입니다. 자, 보통 골고루 이렇게 나와요. 5점짜리, 그 다음에 15점짜리 이렇게 골고루 파트별로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9회를 보면 9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회 이렇게 보니까 자, 보세요. 보통 그 전에 출제되지 않았다 그러면 보통 그 다음에 이렇게 꼭 출제가 되는 이런 경향을 보입니다. 어디나 똑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어때요? 계속 출제돼요. 자, 우리 보험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자, 이때 도입했잖아요. 이때부터 도입했어요. 그래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보험 이론은 5점짜리 한 문제나 아니면 두 문제 아니면 15점짜리 한 문제 꼭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체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적과전. 우리 사과, 배, 단감, 떫은 아주 중요한 품목입니다. 자, 이 적과전은요, 이건 중요하니까 안 빠지고 나옵니다. 주로 15점짜리로 나와요. 그리고 이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10회 때 이 과목도 적과전이 15점짜리가 두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적과전은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적과전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축 같은 경우도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옵니다. 5점이 됐건 15점이 됐건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1과목 같은 경우는 인수지안이 꼭 나와요. 인수지안. 자, 그럼 보세요. 반드시 나오는 파트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것 정리하면 돼요. 그럼 벌써 몇 점이 나와요? 40점은 기본으로 먹고 들어가요. 이 과목도 똑같아. 이 과목도 나오는 부분 거의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나오는 부분요.
명확히 정리해가지고 샘플 문제 한두 개만 딱 내 것으로 반복해서 풀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출제될 여지가 있다. 그런 파트 한 두 개 정도만 붙잡고 반복하면요. 평균 60 넘어요. 힘들게 공부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시험을 위한 공부예요.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 거기를 먼저 확실하게 내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파트 한두 개 더 늘리는 식으로 하면 우리 힘들게 안 해도 돼요. 1년이면 합격하고도 남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죠. 내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없는, 그러니까 혹시 직장 다니면서 야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틈틈이 공부해야 된다? 이런 분들. 또 우리 여자분들 중에 애를 키워야 되고 막 애 요즘 더군다나 수능 준비해야 되는데 뒷바라지 해야 된다, 신경 써야 된다. 이런 분들은 조금 공부량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한다? 그런 분들은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1년이면요. 합격하는데 넘치도록 남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숫자 계산하고 이런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겠는데 그러면요. 마음 조급하게 하지 말고 여유 있게 우리가 1차 하면 한 번 더 유예가 되잖아요. 그러면 천천히 2년 가지고 준비하시고 충분히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합격을 못했다. 이것은요. 100% 공부 방법론 잘못된 거예요. 자기 머리 탓하지 마세요. 우리 다 똑같아요. 전국에 아무리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다 하더라도 50대 60대 가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탓하지 말고 공부 방법. 그러니까 그분들은 빨리 그 방법을 수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나오는 부분이 중요한 파트가 어딘지를 잘 보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손해평가사 시험에 합격합니다. 자, 그러면 자 합격을 지으려고 어떻게 되느냐. 아까 우리 손해사정법인이 있었잖아요. 여기 회사로 취직하면요. 여기는 정규직으로 취직하거나 계약직이 되거나 이렇게 취직하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직장. 그러니까 이제 고정적으로 이제 뭐 월급식으로 이렇게 받으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해도 돼요. 직업으로서.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 뭐야? 50대, 60대 보면 이제 노대비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농재업이랄지 한손협 여기 협회 회원으로 가입해요. 그럼 이제 이 협회에서 이제 우리한테 할당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평가하러 가면 됩니다. 물론 이제 평가사가 그러면 앞으로 전망이 괜찮냐 이건데 지금 봐봐요. 갈수록 어때? 재해가 많아요, 적어요? 재해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피해가 점점 많아집니다. 평가할 일이 많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점점 더 농업재해보험에 가입되는 품목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평가할 일도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 차원에서 많이 뽑아야 되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업종에 손해사정사들도 있고 예전에 이제 자격 없이 위촉되었던 손해평가인들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조금 조정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국가가 전문 자격증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을 어때요? 키우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적으로 여전히 조금 수급적인 조절은 필요합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졌지 적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이거 관심이 참 많아. 내가 그러면 과연 합격했을 때 이거 돈벌이 괜찮냐인데, 자, 이것은 조금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인터넷에 이렇게 막 그 평가서에 대한 댓글들 보면 뭐라고 하냐면 다 좋은 소식이에요, 안 좋은 소식이에요. 대부분 아마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인터넷에다 이렇게 댓글 다는 보통 이런 사람들은 다 뭐냐면 잘하는 사람 안 달아요. 자, 왜냐하면 내가 잘 나가고 있어. 내가 잘 나가고 있으면 내가 계속 독점해서 내 거 해야지. 남들이 들어오기를 바라요, 안 바라요? 그런가 그런 얘기 안 해요. 아니, 그 어느 거는 자, 어느 업종이 진짜 호황기야 잘 나가.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다 잘 나갈까요? 아니요. 하위 30, 40%는 여전히 죽습니다. 못해요. 그 다음에 어떤 업종이 정말 불황기야. 그래도 여전히 잘하는 사람 30, 40%는 잘해요. 그러니까 어떤 업종이든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는 사람 만족하고 열심히 보람 있게 일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적성이 안 맞다든가 자기가 생각했던 거 조금 다르다 이런 분들은요. 아무래도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다는데 잘하는 사람이 거기다 달까요? 이거 좋아요, 오세요 그럴까요? 오지 마라고 할까요? 오히려 오지 마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해먹으려고 소위. 그러니까 그런 데 현혹되지 마세요. 그래서 일단은요, 이것은 전업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직장으로 삼고 할 수 있는 전업이 아니라 뭐예요? 일종의 부업식으로 하는 겁니다. 왜? 1년 내내 일이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일을 한다고 해서 그럼 할 수 있냐? 사정이 생겨서 평가로 나가야 될 때 못 나가면 못 해요.
이런 변수들이 있어요. 그래도 1년에 자 30일만 일한다고 해봅시다. 1년에 30일. 그럼 하루 평가 나갈 때 수당이 어느 정도면 평균 40만 원. 그럼 30일은 얼마요? 1200. 1년에 30일. 그리고요, 현재 나가는 사람이 이제 만족하고 열심히 잘 나가는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못해도 100일을 한대요. 그럼 100일 하면 얼마야? 4천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 자, 정년퇴임 하신 분들은 국민연금 나오지, 소일거리라고 하지, 아니면 또 다른 부업이 하나 있다면, 그러면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아요. 자식들한테 기대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야지. 이걸 전업으로 하면 이건 부족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자기한테 맞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걸 자격을 따긴 땄는데 현장에 가서 제대로 일을 못해. 안 맞아. 적성이 안 맞아.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못하죠. 그리고 또 가서요, 너무 힘들어 싸워요. 싸우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평가를 못하면 싸워요. 그러면 자, 다음에 이 사람한테 평가 기회를 주겠어, 안 주겠어? 안 주죠. 여러분이 가서 그 사람과 유대관계를 잘 맺고 평가를 잘하고, 아, 이 사람이 실력 있다. 그러면 어때요? 많아져.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어때요? 평가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적게 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은 있어요. 여전히 어떤 업종이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부업으로 이렇게 좀 만족하면서 내가 한 30일에서 100일 정도 해서 이 정도라면 할만하다. 그러면요, 괜찮아요. 특히 만족하고 하는 사람 제가 봤을 때 꽤 많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이거 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정년 없이 우리 성인 남녀가 그래도 이렇게 프리랜서를 할 수 있는 직업 그렇게 우리 주변에 흔하지 않잖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숙달이 안 돼서 그러지 조금 하고 숙달이 되면 어때요? 더 일이 수월해질 거 아니에요. 더 나아요. 그러면 이제 평가로 멀리까지 가기도 하지만 또 그것을 오히려 즐기는 사람이 있어. 너무 멀어서 피곤해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멀리 가는 대신에 뭐예요? 평가 끝나고 그 지역 내가 여행도 하면서 온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만족하고 즐기는 분들 많아요.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수입이 얼마다 이런 말씀은 제가 드리기는 어려워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만족하고 한다면 절대 후회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이제 담당하는 과목입니다. 자, 2차 1과목인데요. 우리는 크게, 자, 목차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교재 목차. 교재 목차를 보면 우리는 제1장이 보험의 이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이 농업재해보험 특성과 필요성, 3장이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4장이 가축재해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거예요. 농작물 재해보험.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우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 1과목은요. 크게 이제 두 파트인데 먼저 우리 1과목은요. 보험에 가입하는 과정.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이 뭐고 또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뭔지. 그리고 이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우리 농작물 어때요? 자, 씨를 뿌리고 이것을 수확할 때까지. 그러니까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하면 불과 몇 개월, 한 5, 6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기 소멸성 보험이에요. 그러면 그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잖아요. 그럼 이 작물이 보험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 그걸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에 가입할 때 어느 정도 가입할 거냐.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면적에다가 어느 정도 작물을 키울 거냐 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이 기간 동안에 작물을 키웠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한 1,000만, 우리는 미리 보험에 가입해. 왜? 아직 씨를 뿌리고 수확할 때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예전에 우리가 수확했던 것을 토대로 올해도 이만큼 수확할 수 있을 거야라고 예상을 하고 미리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랬는데 재해로 인하여 생각했던 만큼 수확량이 줄었다 이거야. 그럼 그걸 보상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험에 가입할 때 예전에 수확했던 양을 토대로 해서 미리 이렇게 가입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입 금액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금액에 맞춰서 이제 뭐예요? 보험료를 내야 되죠? 자, 그럼 보험료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산출 얼마인지인데 이 보험금은 2과목에서 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1과목도 이게 또 겹치니까 조금 나와 있긴 해요. 그런데 이 역할이 주로 2과목. 자, 그리고 이제 자기 부담 비율. 우리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나 똑같아요. 모든 손해를 100%다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가 얼마 나오지 않아. 그럼 그것도 보상해 준다? 그러면 손해는 5만 원 났는데 그 조산이라고 조사 비용이 50만 원이야. 배보다 배꼽이 크죠. 그럼 어떨까요? 보험회사는 미치잖아요.
그럼 보험료를 더 많이 올라. 그러니까 어느 보험이든 자기가 부담하는 게 있어요. 우리 자동차 보험도 그러고 그러잖아요.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우리가 1과목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 관리입니다.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가입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왜? 농작물이라는 것은 풍토, 그 지역의 토양 조건이랄지 기상 조건이랄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잘 자라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자라지 못하는 작물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그것 우리 배우. 그 다음에 자격. 자, 보험은 누가 가입하냐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 그래서 이제 만일 내가 농지를 임차 빌려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럼 농지 소유자인 임대인은 보험 가입을 못해. 왜? 농사를 안 지니까. 실제로 그 농지를 임차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가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냐 없냐 그거. 그리고 이제 가입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보험도 농작물 얼마 키지도 않아. 그럼 이런 것들 일일이 가입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돼. 그래서 면적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가입 금액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가입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품목이 다 가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과수만 하더라도 다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사과 품종이지만 뭐 미니 사과랄지 또 이제 자두 같으면 이제 좀 특이한 품종들이 있습니다. 또 귤도 마찬가지. 아직 시범 재배고 아직은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그럼 그런 것들은 가입을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는 품목들을 받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을 우리 1과목에서 배우고요. 2과목은 이제 이렇게 보험에 가입했을 때 그런 재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에 대해서 뭐 한다? 이제 피해를 조사해서 보험금 산출하는 게 2과목이에요. 자, 우리 1과목은 이거 보험 가입 단계 과정.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커리큘럼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우리 공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10월부터 12월 입문 과정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 정리. 그래서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과정 1월부터 3월, 이때가 가장 어때요? 중점적인 내용을 이때 할 거예요. 1월에서 3월. 자, 그리고 이제 4월, 5월 심화 과정인데 뭐 심화를 할 거 없어요. 이때 이제 기본 심화 과정까지 다 하고요. 4월, 5월은 이때 이론서가 새로 나와. 그러니까 이제 올해 약관이 개정되고 새로 추가된 품목들 있잖아요. 그게 만들어진 게 교재가 이론서가 내년 3월에서 4월에 나와요. 새로운 교재. 그러면 이제 그걸 반영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6, 7월 달에는 이제 문제풀이 합니다. 문제풀이에서 이제 실전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 시험이 이번 10회 같으면 9월 초잖아요. 그럼 8월 말에서 여전히 9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은 모의고사 가지고 실전처럼. 그래서 이제 실전처럼 맞춰서 우리가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없었는데 이제 내년에는요, 파이널 특강이라고 하루 정도 해가지고 시험장에 꼭 가지고 가야 될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특강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장에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 가야 되고, 그리고 그에 가장 출제될 확률이 높은 거, 이런 것을 한번 다 준비해가지고 시험장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정리 과정이니까 이런 걸 빠뜨리지 말고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합격하는데 다 도움이 되게끔. 그래서 이 과정만 제대로 따라와도 충분히 우리가 합격할 수 있게끔. 자,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이거예요. 행운은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찾아온다 이건데, 자, 우리 운 따라서 뭔가 부자 됐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로또라도 당첨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것도 그냥 와냐? 안 그래. 자, 이 행운이라는 것도요, 준비가 된 사람이 기회를 잡는데,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우리한테 찾아오더라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니까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게 나한테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구나 알고 붙잡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냥 흘려보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이 공부가 앞으로 여러분한테 닥칠 수 있는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바로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우리 혹시 야구 좋아하시는 일본의 오타니, 미국 메이저리그 지금 평정하고 있는 오타니, 그 오타니가 고등학교 시절에 벽에다 붙여놨어요. 나한테 행운을 불러다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해가지고 그 쭉쭉 써놓은 것 중에 뭐가 있는 줄 아나요? 쓰레기 줍기, 그 다음에 인사 잘하기, 이런 거. 그런 거 했을 때 행운이 온다고 오타니 딱 연습해요. 그래서 메이저리그 거기서도 오타니 쓰레기 줍는 모습 보이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저도 쓰레기는 많이 주웠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이 지구가 좀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이 되기를 바란다. 말이 거창하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쓰레기도 좀 줍는 편인데 우리 애들이 보면요, 그 더러운데 왜 손으로 줍냐고 그러더라고. 씻으면 되지 손. 그래서 이제 저도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었는데 주변에 쓰레기통이 없으면 이제 안 줍게 되더라고. 그 들고 어디로 돌아다니겠어요. 쓰레기통 볼 때까지. 그래서 저도 잘 이제 없으면 안 하는데 그래도 있으면 꼭 저도 해요. 자, 그러니까 봐보세요. 여러분에게 행운이 올 수 있는 것을 올 때 스스로 만들어야 돼. 이렇게 스스로 아주 사소한 걸 하더라도. 자, 근데 이 공부가 앞으로 여러분한테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한 거 이왕이면 좋은 결과로 나중에 웃을 수 있게끔, 또 이왕이면 기쁘고 즐겁게 공부합시다. 힘들고 짜증내서 막 얼굴이 폭삭 사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방법 없는 문제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 유쾌하고 즐겁게 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다는 것도 행복이잖아요. 이 나이에. 그러니까 이 소중한 기회를 버리지 않고 꼭 살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도록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칠게요.